안녕하세요. 자료해석 박근무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12월 24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7급 피셋 모의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자, 자료해석 영역의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난이도 분석, 앞으로 향후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난 후에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면 이제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5급 필세 자료해석과 동일한 유형으로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해석에서 활용되는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 이론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평가 항목 이런 것도 기존의 필세에서 테두리 안에서 출제가 됐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 유형과 평가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이제 필세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료 유형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표가 주어진 형태가 가장 많고요. 표하고 그림이 혼합된 유형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죠. 이제 그림만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가 단독적으로 나오는 문항도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형, 매칭형, 상황 판단형, 조건 적용해서 풀어주는 거, 그리고 응용 수리형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료 유형인데. 이번에도 이제 요 범주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거를 평가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은 이제 도표 해석하고 응용 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도표 해석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읽기형부터 이제 정보 도출형까지. 이번에 시행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선택지하고 제시된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이제 기본적 연산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해석에서는 가장 쉬운 이제 자료 읽기형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한 6,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이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거 이제 보고서형의 대표적인 거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보고서 작성에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자료 찾는 거, 그리고 보고서 내용과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는 이제 보고서형 문제인데 보고서형 문항이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표 차트 변환형이다라는 건 제시된 도표를 새로운 이제 표 차트로 올바르게 변환했는지 판단하는 이제 표 차트 변환형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칭형 문제는 조건과 서로 일치하는 자료를 찾아서 서로 연결하는 거죠. 이게 매칭형 문제인데 그것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작성형, 이거는 이제 작성형만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포함되는 건데, 제시된 정보하고 이제 수치를 적용해서 빈칸 채우고 나서 이제, OX를 판단하는, 진위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작성형 문제. 크게 보면 한 3문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해 적용형과 정보 도출형인데, 이해 적용형이라는 거는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응용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 도출형이라는 거는 자료에서 주어진 관계를 파악해서 이제 새로운 수식을 도출하고, 이게 도출해서 이제 응용 계산하는 형태입니다. 여기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응용 수리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수식을 활용해서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기본적인 수식 계산에 관한 겁니다. 이해 계산에 관한 거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수식 응용 문제, 그러니까 조금 심화된 수리 통계학의 이론을 적용해서 사고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인데 여기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피셋에 이제 기존에 나오던 그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걸 난이도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는 5급 공채보다는 이제 좀 쉬운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이제 실질적인 난이도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 예측 내년도 7급 피셋 문제는 이번에 이제 모의평가하고 출제 유형은 비슷할 걸로 생각이 돼요. 나오는 문제 형태는 기존의 피셋하고 같은 형태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난이도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의평가를 보고 이제 학생들의 반응 이런 걸 살펴봐서 현 상태로 나오든지 지금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든지 약간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난이도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실제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실제 난이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실전에서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5급 피셋 공채 그 정도 난이도로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처음 보는 초시생의 경우는 이제 평가 항목이나 출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5급 공시하고 이제 비슷한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성적은 좀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다라는 거죠. 자료 해석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려면 문제를 보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1순위, 2순위 해서 1순위 문제 먼저 풀고 2순위로 넘겨야 되는 문제,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는 거, 이런 이제 시험 전략,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을 수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걸 살펴보자 그러면 보고서형하고 표차트 변환형, 이거는 이제 뭐 기존 형태하고 똑같았는데 요 이외의 문항들 있잖아요. 저 표차트 변환형하고 보고서형 요 이외의 문항들은 자료의 분량이 조금 작은 편이었어요. 기존의 피셋보다는. 대신에 수학이나 통계학 이론이 조금 여기에 많이 포함된 그런 문항들이 많았다. 다수 분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통계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시생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받는 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모의평가를 본 게 왜 본 거냐면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라, 학습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점수보다 지금 모의평가를 보고서 여기서 출제되는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향은 자료 해석은 수학 통계 영역에 속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통계 영역에 가장 검증된 거리는 개념, 기출, 문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 학습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서 필요한 뭐 수학, 통계학 이론,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평가 항목, 이게 무엇을 평가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익히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교재로 말씀드리자면 스케일포 7급 피셋 자료 해석 기술이라는 교재 있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이론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들어가야 됩니다. 주로 이제 5급 문제 중에서 5급 문제 중에서 이제 7급하고 조금 난이도가 좀 안 맞는 그런 거는 좀 빼고 7급에 최적화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있죠. 요거를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 교재로 말씀드리면 자료 해석 최적화 기출과 빠른 풀이법이라는 교재, 이제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 단계,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요게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전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약한 부분 보완하는 식의 학습, 이렇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실전 문제풀이는 교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공단계에서 나온 교재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심화과정 10개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고득점 합격해서 핵심 학습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7급 피셋, 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 과정까지 끝내면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학습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 분석과 난이도 분석 학습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고서형 문제입니다. 보고서형 문제 3가지 유형 중에서 보고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는 형태인데, 보고서형 문제 풀어줄 때는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선택지의 제목을 먼저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지 제목을 읽어보니까 1번은 축제별 취업자 수, 고용인 수에 관한 거, 2번은 관람객 만족도에 관한 거, 3번은 관람객 1인당 지출액에 관한 거, 4번은 AB 축제 영역별 평가 점수, AB 축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5번은 관람객 연령대별 축제 관련 정보 획득 매체에 대한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지를 먼저 읽고 난 후에 이제 보고서 내용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 읽어 나갑니다. 5대 축제 분석한 결과 우수 축제로 선정된 A 축제하고 B 축제를 비교한 거니까 A, B 축제를 비교한 건 선택지 4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지 4번을 보고서, 자, A 축제는 관람객 수, 인지도, 콘텐츠 영역에서는 B 축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A 축제는 요게 이제 동그라미 표현된 게 이제 뻥 뚫린 동그라미가 A 축제인데 얘가 관람객 수 그리고 컨텐츠, 인지도 컨텐츠에서는 높은 점수 받은 거 맞고요.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B 축제보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B 축제보다 나았다.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5대 축제 관람객 만족도에 관한 거, 관람객 만족도에 관한 건 선택지 2번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먹거리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자, 보니까 먹거리가 네모인데 이 네모 이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맞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살거리 만족도가 8년에 비해서 낮아졌다라는 것.
살 거리가 요건데 요 점인 거 2009년도에 낮아졌다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보고서 내용과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축제 관련 정부 획득 매체의 5번 선택지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20대 이하 30, 40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수가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 30, 40대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많죠. 여기 30, 40대에서도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상은 현수막을 통해서 현수막이 가장 많냐? 50대 이상에서는 이 현수막보다도 얘가 더 많은 거죠. 지금 TV가. 그러니까 5번이 옳지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건 5번 체크하고요. 다음 문제로 필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딱 체크해서 답이 나온 후에는 이후 선택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실전에서는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축제별로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축제별로 D축제의 경우는 취업자 수, 고용인 수가 모두 가장 작다. 그러니까 D축제가 요건데 가장 작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인 1인당 취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고용인 1인당 취업자 수는 이게 고용인 수고 얘가 취업자 수인데 얘는 3배가 넘죠. 4, 3, 10이니까 나머지는 3배가 되는 게 없으니까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관람객 1인당 총 지출액에서 숙박비 비중이 가장 높은 축제는 C다. C는 숙박비 비중이 가장 높냐? 여기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거의 50%에 가까우니까 나머지보다도 얘가 비중이 가장 높은 거고요. 얘가 먹거리 비중은 가장 높은 축제는 2다. 2는 먹거리 비중이 이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나머지보다도 비중이 가장 높죠.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점 간편식 판매량 자료입니다. 자, B2의 판매량을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B하고 2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평균에 관한 거 나왔죠. 이걸 딱 보는 순간, 평균 문제는, 선생님이 우리,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빠풀 강의할 때도 설명했던 건데, 뭐죠? 편차를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 편차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딱 편차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해석하면 됩니다. 일단 AC의 판매량은 같다. A 판매량이 95니까 C의 판매량 이것도 95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의 판매량, BD 판매량 요것과 요것도 판매량이 같대요. 이 판매량은 D보다는 23개가 적다. 요거는 D보다 마이너스 23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편차를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자, 편차의 합은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뺀 거 25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25네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 편차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50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3이 있네. 그럼 D 값이 제로가 돼야 되겠네요. D가 제로가 돼야지 요게 이렇게 돼야지 편차의 합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로가 되겠구나. 요게 D 값은 자, D 값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요게 D의 편차에서 D의 편차를 네모라고 놓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D의 편차를 네모라고 놓으면 요거의 편차는 2의 편차는 네모에서 23이 작은 건데 얘가 50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50 되는 거니까 이 네모 안의 숫자 요게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요건 편차가 제로가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편차가 제로다는 얘기는 요 B 값은 70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70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걔보다 23이 작은 거니까 47 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스 사고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걸 찾는 거고요. 자, 표 1은 뭐냐? 표가 두 개가 주어졌는데 표 1은 원인별 사고 건수입니다. 절대 수치죠, 건수. 그리고 이제 시계열 자료고요. 표 2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건 사용처별 사고 건수네요. 이것도 절대 수치고 시계열 자료고 원인별, 그리고 사용처별.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기억번은 뭐냐? 5년 대비 15년 대비 19년 사고 건수 증가율은 공급자 취급 부주의가
공급자 취급 부주의죠. 얘가 55년 대비 19년 요거. 그다음에 시설 미비. 시설 미비가 요게 시설 미비인데 요거보다 증가율이 작냐라는 거죠. 이건 23에서 6이 증가한 거고요. 얘는 18에서 24가 됐으니까 6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같은데 분모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니까 작다라는 기억번 선택지는 맞는 거죠. 자, 그냥 기억번이 맞는 거니까 이건 지우는 거고요. 다음 니은번 보겠습니다. 주택과 차량의 연도별 사고 건수 증가 방향이 같다. 자, 주택이 얘고요. 그리고 차량이 요건데 증가 방향이 같냐? 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량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역시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네요. 자, 니은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1번밖에 없으니까 1번 체크하신 다음에 바로 패스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머지 선택지들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디귿번은 16년에는 사고 건수 기준에서 상위 2개 원인에 의한 사고 건수의 합이 나머지 원인에 의한 사고 건수 합보다 작다. 상위 2개를 A라고 놓으면 상위 2개가 나머지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A가 상위 2개가 나머지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전체 50%,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년도에 사고 건수 상위 2개가 요게 일단 원인별 사고 건수예요. 지금 원인에 의한 사고 건수 41이고요. 요건데 상위 2개가 더하면 61입니다. 이게 전체 50%, 전체 50% 60보다도 작냐라는 건데 옳지가 않죠. 61이니까 더 크죠. 그리고 전체 사고 건수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5% 이상이다. 35% 처리할 때 우리 빠른풀이법, 빠풀 수업하면서 했던 건데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3분의 1을 기준수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35% 이상이 되려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A가 전체에 최소한 3분의 1이 33.3%니까 35%라는 얘기는 얘보다는 최소한 커야 되는 겁니다. 얘가 기준수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A의 3배가 전체보다 커야지 기본적으로 35% 이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조사하는 거니까 결국은 요거 3배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주택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5% 이상이냐? 일단은 35% 이상이 되려면 기본 요건이 요 3배가 전체를 넘어가야 돼요. 3배는 전체 넘고요. 3배 하면 150이니까 전체 넘고요. 근데 요 놈은 3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7이잖아요. 얘보다 작지요. 그러니까 3배를 했는데 전체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33.3%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5%보다도 작은 거죠. 그러니까 발레가 2017년이 발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가 않은 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해양 수질, 해조류 군집 및 해양 저서동물 출현종수 자료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자, 지금 표가 2개가 주어졌는데 표 1은 해양 수질에 관한 자료가 주어졌습니다. 시계열 자료고요. 그리고 단위 보니까 절대 수치에 관한 겁니다. 용존 산소량 DO,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총 질소에 대한 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 2는 해조류 군집 및 해양 저서동물 출현 종수에 관한 게 시계열 자료로 주어져 있습니다. 해조류 군집 출현 종수, 해양 저서동물 출현 종수가 시계열 자료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A와 B의 총 질소의 연간 증감 방향은 매년 동일하다. 연간 증감 방향이 매년 동일하냐라고 나왔는데, 자, 총 질소입니다. A, B. 얘는 지금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이죠. 얘도 감소, 증가, 감소니까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1번은 맞고요. 자, 두 번째. 16년에 비지역 해조류 군집. 자, 해조류 군집은 표 2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해조류 군집 출현 종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자, 요놈 16년도에 해조류 요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자, 해양 저소동물 전년 대비 증감률, 요놈의 전년 대비 증감률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증가율, 예를 들어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30%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을 때 변화율이나 변화율 또는 증감률의 대소는 어떻게 한다? 변화율, 증감률의 대소는 이게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소 비교할 때는 이거 30%, 20%로 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감률 또는 변화율은 뭐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거예요. 얘가 작은 거고요. 자, 요거 이제 기본적인 용어 해설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은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제 대소를 비교하는 거지만 변화율이나 증감률 같은 경우는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거다.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게 해조류 군집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얘가. 요거에 얼마입니까? 요거에 약 77% 정도 되는 거죠. 100일 때 77인데 100보다 커졌으니까 얘가 77%보다 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얘 77%가 됐으니까 약 마이너스 한 23% 정도가 얘가 이제 줄어든 거죠. 얘가 줄어든 겁니다. 요만큼 23%가 줄어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 얼마죠? 그러니까 8, 9, 70이니까 8, 9, 70이니까 대략 얘 80%가 된 거죠. 원래 80%가 됐다는 얘기는 얼마? 대략 20%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증감률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이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23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또는 증감률 변화율, 변화율은 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 이것도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공부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대소관계 비교할 때 증감률과 변화율은 절대값으로 비교한다라는 거, 그 개념이 그 이론에 대한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년에 해양 저소동물 출현 종수가 가장 많은 지역. 19년에 해양 저소동물 출현 종수가 가장 많은 요거네요. 요거 지역은 요겁니다. D. 이 D 지역 같은 경우는 총 질소가 가장 낮다. 자, D가 총 질소가 가장 낮냐? D 같은 경우는 총 질소가 가장 낮은 거 맞네요. 자, 이것도 맞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해양 수질 1등급인 지역은 D가 유일하다. 자, 1등급 판정 기준이 각 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D 지역이 유일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년도에 일단은 DO에 해당되는 값이 7.5 이상 돼야 되는데 DO가 이거 다 7.5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COD는 1 이하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COD인데 얘가 1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D가 유일하네요. 이 조건은 다 만족하지만 일단 이 조건 만족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총 질소도 0.3 이하인지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유일하네요. 그러니까 얘도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네 번째까지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정답 5번 체크하시고 바로 다음 문제 패스하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5번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답이 5번입니다. 자, 5번은 A와 C 지역의 해양 수질이 15년부터 17년까지 2등급으로 일정하냐? 2등급으로 일정하냐? AC가. 자, 2등급 기준 주어졌네요. 뭐냐면 DO가 2 이상입니다. 얘는 DO가 다 2 이상인 거 맞죠? AC. 자, 두 번째 조건은 COD가 2 이하가 돼야 돼요. A는 2 이하가 맞는데 C는 여기 만족하지 않죠. 옳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표하고 그림이 혼합된 형태의 문제죠. 자, 지금 월별 최대 전력 수요하고요, 전력 수급 자료입니다. 옳은 걸 찾는 거고요. 이게 이제 표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2018년도, 2019년도 월별 최대 전력 수요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뭐 절대 수치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각국 전력 공급 현황에 대한 게 주어졌네요. 딱 집어서 18년 2월하고 19년 8월에 최대 전력 수요 그리고 전력 공급 능력에 대한 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예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밑에서 위에 걸 뺀 값이래요. 여기에서 이걸 뺀 값, 이렇게 뺀 값이 자 공급 예비력이다. 공급 예비율이라는 거는 최대 전력 수요인 요 녀석에서 최대 전력 수요에서 공급 예비율의 요 차이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해 봅니다. 공급 예비력은 2월 달이 8월 달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2월 달이 공급 예비력이 8월 달보다 작냐라는 건데 2월 달은 공급 예비력이 여기 차이잖아요. 요 차. 요 차인데 이거는 한 900이 넘네요. 그렇죠? 요 차가 900이 넘어가고요. 요거는 900이 안 돼요. 90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2월 달이 더 크죠. 얘가 작다 옳지가 않습니다. 공급 예비율은 2월이 8월보다 낮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공급 예비율은 그럼 최대 전력 수요인데 요게 분모로 가는 거고요. 요 차이 값인 900이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러면 2월 달은 요게 분자는 얘가 900이 안 되고 900보다 큰 거니까 분자는 커요. 이 8월보다. 분모는 이게 분모인데 분모는 작아요. 2월 달이 8월 달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큰 거죠. 8월보다. 그러니까 높은 거죠. 이것도 역시 옳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분수 대소 비교에 관한 거. 그리고 뺄셈을 할 때는 선생님이 저걸 정확하게 다 뺄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림산, 기준수 이런 걸 활용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된다. 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월에서 12월 동안에 최대 전력 수요 월별 증감 방향이 18년과 동일하냐? 이건 뭐 그림 보면 바로 나오네요. 19년이 위에 네모가 19년인데 월별 증가만 이건 감소인데 이건 증가 감소 이렇게 된 거니까 옳지가 않죠.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 보겠습니다. 1, 12월 중에서 최대 전력 수요가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 전력 수요 차이는 18년이 17년보다 작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최대 전력 수요의 차이입니다.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가 18년도인데 최대 최소의 차이가 이게 지금 최대네요. 그렇죠? 최대고요. 최소는 요게 지금 최소입니다. 차이는 이거 뺄셈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뺄셈의 기하학적, 수학적 해석입니다. 수학적 해석.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이걸 빼라는 거는 결국 이 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거리. 다음에 19년도에는 이게 최소고요. 최대가 요게 최대인 거죠. 그러면 최대. 여기서까지 거리를 비교하는 거죠. 거리가 요게 더 크죠. 19년이. 그러니까 18년이 작다라는 거니까 네 번째 게 맞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이 뺄셈 분석하는 거 공부했었어요. 요 길이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18년도가 더 짧아요. 공통 부분이 요게 이제 공통 부분인데 여기는 얘하고 얘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보다는 얘가 더 작은 거니까 네 번째 거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19년도 최대 전력 수요의 전년 대비 증가율 가장 높은 달이 1월이냐? 19년도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물어봤어요. 가장 높은 달이 1월 달입니까? 그러니까 1월 달이 여기에서 요리 증가한 거죠. 이 증가율이 가장 높냐? 자,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증가율의 대소. 얘는 뭐다? 배율과 비례 관계다. 증가율이 크다는 얘기는 배율도 크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게 분모로 가고요. 요게 분모로 가고요. 이게 분자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배율이지요. 그러니까 빼서 증가율을 구하지 말고 배율이 큰 걸 찾으면 됩니다. 요것분의 요겁니다. 분모 분자. 그런데
얘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분자는 여기가 더 커요. 분자는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요. 근데 분모는 얘보다 얘가 더 작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 따라가는 거죠. 얘가 더 큰 거죠. 제가 가장 크냐? 쟤보다 더 큰 게 있죠. 발레가 있으니까 거짓이다라는 거죠.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빠른 풀이법이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이론들 있잖아요. 뭐 뺄셈의 기하학적 정의, 그리고 문제를 처리할 때 증가율은 증가율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뭐 배율로 고쳐서 계산한다. 그리고 감소율은 배율과 반비례 관계다.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빨리 푸는 방법들 계속 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